자료실에는 없네. 뭐 뉴스케이나 이렇게 1억 원 헬스기구에 대한 입장이 없나 봐요. 그 뉴스옥이나 뭐 크로징 멘트 이런 데 나온 거 없어? 아니면 손석희 뉴스나? 손석희 뉴스, 그 다음에 뉴스케이 오마이TV 이런 데에서 그 1억 원 헬스기구에 대한 문제 나온 거 없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올라왔나? 어? 어. 함께 읽는 뉴스에도 없어? 이런 게 좀 올라와 있어야 이럴 때 딱 보는데 말이에요. 못 찾겠다. 뭐 뉴스를 못 찾아서, 예, 뉴스를 못 찾아서 그 1억 원 헬스 기구에 대해서는 아예 그 뉴스가 안 나왔나 봐. 뉴스 다 들었는데? 김현정 뉴스에. 나도 김현정 뉴스에서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안 올라와서요. 그 얘기는 뉴스케이 어디 나왔어요? 뉴스케이 언제껏 뉴스케이에 나왔어? 뉴스케이 거가 중요한 건 여기 안 올라왔다는 거지. 응. 뭐 하여튼 그거 예. 1억 원 뉴스 나올 때까지 다른 영상 먼저 보고 있읍시다. 그 1억 원에 대한 1억 원 헬스장에 대한 기사 좀 찾아서 자료실에다가 좀 올려주시고요. 그동안에 다른 뉴스 먼저 보고 있을게요. 국회 국정감사 일정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만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는 오늘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행적 등이 주요 이슈였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규 기자가 지금 국회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성문규 기자, 그러니까 이건 연장 국감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계속된 것은? 예. 국회에는 모두 1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법사위와 안행위 등 일반 상임위 13개는요. 어제 종합국감을 마지막으로 3주 동안의 국감 일정을 모두 이제 끝냈고요. 예. 나머지 겸임상임위원회가 있는데요. 겸임상임위, 그러니까 의원들이 일반 상임위원회를 맡으면서 중복으로 맡게 되는 곳이 이제 3곳입니다. 그중에서 운영위원회 그리고 정보위원회 국감이 오늘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 오늘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감이 무엇보다도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많이 따지고 든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운영위원회 국감에는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했는데요. 예.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세월호가 침몰했던 바로 그 4월 16일 당일날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행적이 상당히 쟁점이 됐습니다. 이 소식은 구동혜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예. 쟁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대응이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의 의혹을 제기하며 대응 부실을 비판했습니다. 서면 보고를 이렇게 많이 했다면 왜 대통령은 뜬금없이 5시 15분에 오셔서 구명조끼 입은 아이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은 비서실장님. 당연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해명을 유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저도 사적인 공간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집무실의 연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아예 관저에도 집무실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무실 때까지가
근무 시간이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직무를 하고 계시고 관저도 집무실의 일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면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이 7시간 동안 7차례에 걸쳐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자료에도 오전 10시 36분부터 12시 33분까지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은 여전히 비공개여서 의혹이 안 풀린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대통령 비선 라인과 낙하산 인사를 두고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인수위 출신 대선 캠프, 새누리당 기타 이런 분들이거든요. 제가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그 담화문 발표 이후에 낙하산 인사. 그러면 낙하산 인사를 하면 지대공 인사해야 됩니까? 만만해 이런 비선 라인들이 인사에 그렇게 개입을 합니까? 너무나 황당한 얘기입니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폐쇄적인 인사구조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JTBC 구동혜입니다. 예, 다른 소식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네, 오늘 바로 그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그 운영위원회 국감장에서요. 연예인 트레이너 출신의 행정관 역할을 놓고 오늘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했던 바로 직후에 유명 연예인들의 그 헬스 트레이너로 잘 알려진 윤전추 씨가 제2 그 부속실의 행정관으로 채용이 됐는데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이 바로 이 윤 행정관이 채용이 된 즈음에 청와대가 1억 원을 넘게 비용을 들여서 헬스 기구를 사들였는데 그 비용을 어디서 지출을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이제 나섰는데요. 이 청와대에는 직원들 그리고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들을 위한 운동시설이 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원래 이 제2 부속실이라는 곳은 역대 대통령들의 부인을 보좌하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곳인데 최근에 이 제2 부속실의 역할이 변질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오늘 논란은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나온 걸로 넘어갈게요. 1억 원 피부과에 대한 이야기는 1억 원 헬스장에 대한 이야기는 그 손석희 뉴스에서 다룬 부분으로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 이 또 박근혜 대통령 관련한 뉴스로 또 넘어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약 40분의 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59번 언급했지만 세월호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연설 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달갑지 않아 하는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는 개헌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걸로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대화 내용을 국민들에게 숨기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입니다. 곽보아 PD. 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연설에서는 경제란 단어가 무척 많이 나왔더군요. 자,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보죠. 네, 박 대통령의 오늘 국회 연설은 경제 연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라는 단어를 59번, 가장 많이 입에 올리면서 이른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최대 현안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정부의 세월호 구조 실패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골든타임이란 용어를 쓰면서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이 바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이외에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개편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고 공공부문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들이 요구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재연기에 대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개헌이나 헌법 등의 단어도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설은 오전 10시부터 약 40분간 이뤄졌고
연설 시작부터 끝까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모두 28차례의 박수가 나왔습니다. 네, 28번이면 지난해보다는 적군요. 야당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왔습니까? 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재정 적자를 늘려서라도 위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라도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고심 끝에 나온 메시지로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정혜 민주연합 대변인은 전시작전권 환수와 세월호, 자원외교 국부 유출 등 국민이 듣고 싶고 궁금한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어려운 경제에 대해 국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국민과 공무원에겐 희생을 강요하는 연설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유체 이탈 연설이라면서 대통령이 국민 안전을 말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세월호법 제정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정치평론가들은 어떤 평가를 하던가요? 네, 평론가들 역시도 대통령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했을 뿐 세월호 특별법이나 전작권 환수, 재연기 등 국민들이나 야당이 듣고 싶어하는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점을 얘기했습니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와 최창렬 용인대 교수의 논평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이 자신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이제 협조라든가 또 예산안 처리, 경제법안 처리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협조 요청은 국회에다 이제 했습니다만은 반대로 이제 국민이나 또 야당 쪽에서 이제 듣고 싶었던 얘기들,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법 문제라든가 또 세월호 참사 직후에 그 대통령이 약속했었던 뭐 마피아 뭐 이제 척결이라든가 또 이제 국가 혁신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이제 빠져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얘기만 한 좀 이제 일방통행적인 그런 시정연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시작전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개헌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견도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것을 연기하는데 국군 통수권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시정연설이 비록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었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고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안전 문제는 거론이 됐었으나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대해서도 애써 언급을 회피한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단지 어쨌든 경제 활성화 문제라든지 공무원 연금 개혁 같은 것들 그리고 공공부문 개혁의 당위성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은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연설 후에 국회 귀분식당에서 새누리당과 민주연합의 지도부들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나온 발표문을 보니까 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답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민주연합은 이번 국감에서 실태가 드러난 MB 정권의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방산비리에 대해서만 강력히 수사해야 한다고 답해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국정조사는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위원장이 전작권 환수 재연기와 관련해 용산과 동두천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을 배려해달라고 요청했고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해달라고도 했지만 대통령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국회 연설까지 이틀 연속으로 연내 처리를 강조한 공무원 연금 개편안에 대해 문 위원장은 이해 관계자들, 즉 공무원을 설득할 충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회동 결과 발표문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에게 야당 지도부와 만나 대화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달라는 의례적인 말만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이 경제의 블랙홀이라면서 거부한 개헌 얘기가 있었죠. 그 개헌 얘기를 문희상 위원장이 꺼냈습니까?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문 위원장은 박 대통령에게 내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개헌 얘기를 많이 할 것이라며 개헌이 경제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우려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경제와 마찬가지로 개헌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말없이 듣기만 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회동 후 발표문에는 전혀 담기지 않았고 2시간쯤 후 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에 의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그 자리에 있던 이왕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문 위원장이 개헌 얘기를 많이 할 테니 오늘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하자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동에서 나온 얘기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말자는 여당과 그런 요청을 받아들인 민주연합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 민주연합이 뒤늦게 이 사실을 밝힌 건 지도부가 당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내부 비판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 앞서서 여야 지도부와 잠깐 환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제1야당 지도부만 부른 문제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강하게 반발을 했던데요. 네, 통합진보당은 청와대가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앞서 진행되는 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 통합진보당 등 비교섭 단체를 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24일 국회 사무처에서 사전 환담 참석 여부를 묻는 전화가 와서 참석한다고 확인해줬지만 어제 갑자기 청와대 입장이라며 비교섭 단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왔던 과거 사례를 보면 대통령 연설 전 환담에는 비교섭 단체 지도부가 참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2008년 7월 국회 연설 때 비교섭 단체인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를 접견실에서 만났습니다. 당시에는 민주노동당 지도부도 초청했지만 민노당이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도 2003년 10월 국회에 왔을 때 당시 교섭단체가 아니었던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를 여야 지도부 만남에 참석토록 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홍성규 대변인은 노골적으로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청와대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될 뉴스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마음에 안 들어요? 망치부인 뉴스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이렇게 망치부인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또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지 않고 국회 본청으로 바로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은 며칠 전 본청 앞 농성장 퇴거를 요청했을 때부터 나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바로 옆에 서 있는 참사 희생자 가족들을 구조 실패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당당히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휙 지나갔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윤인아 PD. 네, 윤인아입니다.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 만날 기회는 본청 출입할 때 그때가 잠깐이었을 텐데요. 유가족들은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말을 건넸습니까? 네,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정문으로 입장하자 유가족들은 살려주세요, 애들 좀 봐주세요라고 소리쳤습니다. 박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직행했습니다. 오늘 대통령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유가족 80여 명이 국회 본청 앞을 지켰는데요. 가족들은 대통령이 지나가는 짧은 순간 동안 목놓아 살려주세요를 외쳤습니다. 유가족들은 국회 연설이 끝난 후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나가면서도 유가족들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대통령이 떠나자 일부 유가족들은 오열하며 어떻게 저렇게 가버릴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연설 후 박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오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보시지 않았느냐며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주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별한 대답 없이 듣기만 했다고 새누리당 조영 정책위의장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얼굴이라도 이렇게 맞추지 아니야. 입술 가르쳐. 시사라도 해, 시사라도. 입술 가르쳐. 황당하고. 근데 그거는 한참 배워야 돼. 우리가 진짜 죄인 이쁘게 만들려면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만든 거는 남주고 우리가 애들을 죽였나. 내가 하나 쓰고 남주기도 하는데 내가 만든 건 남주. 내가 만든 정말로 두 가지 얘기하고 싶었어요. 정말 진상규명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 마지막 한 명까지 끝까지 희생하고 구조하고 수습하겠다. 그 한마디. 딱 그 두 마디 정말 듣고 싶었고요. 그건 처음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대통령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 한 번만 더 말씀해달라고. 가지고 오라고 시켰나 봐. 올 시간이 그 얘기 꼭 듣고 싶었는데 안 되네. 아니야. 아무리 못해도 잠깐 멈춰서 눈빛이라도 좀 마주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당시 상황을 보면 유가족들이 경찰 병력에 둘러싸여 있었고요. 또 취재 통제도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오더군요. 현장에서 본 상황 어땠습니까? 네, 경찰과 경호원들은 국회 본청 앞에 있던 유가족들을 사중으로 에워쌌습니다. 그러자 유가족들은 우리가 지금 반정부 시위하는 거냐며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취재진의 촬영을 제지하려는 시도도 있었는데요. 국회 사무처 언론 담당 직원은 취재진들에게 유가족들 뒤쪽으로 빠져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고 이는 청와대와 사전 합의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들은 경찰이 쳐놓은 질서 유지선 안에서 촬영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반박하며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상황 잠시 보시겠습니다. 취재도 못하겠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왜 촬영이 안 되는 여기도 거죠?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치가 안 보이는 데도 일단 지금 위에 올라가서 카메라가 지금 취재하지 말란 소리네. 왜 빠져야 되는지 죄가 많으니까. 오늘 예정됐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미뤄졌습니다. 입장 조율을 해야 할 대상이 줄어들었다는 뜻인가요? 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세월호 특별법 TF 협상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특별히 할 것이 없어서 시간을 더 가지고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정책의원총회에서 특검 후보군 선정의 유가족 참여 문제도 거의 해결 직전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장 선출 문제는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고 특검 후보군 추천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이달 말 일괄 타결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해경 해체에 대한 정부 여당의 입장이 굉장히 단호하다며 정부조직법 협상이 난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 협상은 오늘 오전과 오후에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야당에서 해경 폐지 반대를 끝까지 주장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민주연합 백재원 정책위 의장은 우통우 기자들에게 해경과 소방방재청 해체 문제는 낮은 단계의 당론처럼 돼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주장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백 정책위 의장은 해경 폐지 문제에 대해 모든 합의가 깨질 일이 없냐는 의미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민주연합 서용교 원내대변인은 백 정책위 의장의 발언에 대해 협상의 여지를 설명한 것으로 봐달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구조팀이 어제 수습한 실종자 시신을 수상으로 올리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민간군 합동 구조팀은 실종자가 발견된 지 하루 만에 인양에 성공했습니다. 구조팀은 오늘 새벽 4시부터 실종자 인양을 시도했지만 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수중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양이 늦어졌는데요. 오늘 오후 6시 20분경 시신을 선내 밖으로 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최대한 빨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한편 실종자 수습 방식에 대한 문제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색이 완료됐다고 한 곳에서 실종자가 계속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오늘 오후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발견된 희생자와 103일 전 발견된 희생자 모두 지휘본부가 몇십 차례 수색 끝에 수색이 완료됐다고 한 곳에서 발견됐다며 새로운 수색 방식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중 수색 중인 잠수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표했는데요. 실종자 가족들은 잠수사들이 저희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영웅이라며 희망의 불씨를 살려준 잠수사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국민TV를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디어 몽고 영상입니다. 어머니 그러면 오늘은 며칠째 밥상 계속 차리시는 거예요? 안 세봤는데 지금 한 7월. 이거는 누가 쓰셨어요? 여기 계시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해온 거예요. 밥상도 만들어주고 그러시고 좋은 일 하던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할 말은 그냥 저희 아이들 그냥 여기저기 알려주세요. 못 찾은 거 아직 잊혀지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모르잖아요. 잘 그죠? 지연이 몇 살? 18살. 그리고 저희는 하나거든요, 딸이. 아, 미남 다녀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살아가면서 큰 소리로 우리 목소리 듣고 나오라고 우리 같이 제가 먼저 이름 부르면 황지현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임 오창석 선생님 양성진 선생님
양승진 선생님, 양승진 선생님,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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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석규, 권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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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숙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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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열세 번 수색했다던 구역에서 시신 인양. 아우, 목이 안 좋아서 이래, 목이. 망증. 세월호 실종자 시신이 발견된 지 하루 만에 수습됐다. 합동구조팀은 29일 저녁 전남 진도군 해역에 침몰한 세월호 선체에서 시신을 꺼내 물 위로 건져 올렸다. 사고 직후 197일 만에 수습된 295번째 희생자다. 내가 피곤해서 이래. 시신은 신장 165cm 가량이며 발 크기는 250, 상의는 24가 적힌 긴발 상의 티셔츠에 남색 레깅스를 입은 상태다. 옷차림으로 미뤄 여성으로 추정되는 이 시신은 지난 28일 오후 5시 25분쯤 선체 4층 중앙 여자 화장실 부근에서 발견됐다. 이곳에서 단원고 학생들을 마지막으로 목격했다는 생존자 진술로 미뤄 단원고 여학생으로 추정되지만 정작 실종자 가족들은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실종자로 추정되는 황지연 양 가족은 딸의 옷차림이 세세히 떠오르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시신을 팽목항으로 옮겨 안치소에 보관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DNA 검사를 의뢰했다. 신원 확인에는 12시간 이상이 걸린다. 102일 만에 실종자가 추가 발견되자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격앙됐다. 13차례나 반복 수색을 거듭해 절대 있을 리가 없다던 지점에서 전날 오후 295번째 시신이 발견되면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이다. 13번이나 수색을 했다더니 자기 피부치라면 그리 대충 했을까? 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오후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내 18개 지역에 대한 재수색을 촉구했다. 이번에 시신이 발견된 4층 중앙 여자 화장실은 그동안 가족들이 집중 수색에 나서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던 지점이다. 목숨을 건진 단원고 남학생의 진술을 근거로 단원고 여학생 한 명이 있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구조팀은 이미 수색이 완료됐다는 답변을 되풀이해 가족들의 애를 태웠다. 하지만 새로 교체된 민간 업체의 88 수중환경 잠수사들은 2차례 수색에서 시신을 찾아냈다. 이 업체는 지난 5월 말부터 선체 외벽이 찌그러져 접근이 어려워 4층 선미 다이실 수색을 맡아왔다. 수색 성과가 나오지 않자 지난 24일부터 해군과 수색 구역을 맞바꿨다. 한 실종자 가족은 믿었던 공권력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책임할 줄 몰랐다면서 민간 잠수사들이 우리의 희망이고 영웅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부장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족들의 요구를 수용해 선내 전구역 재수색과 함께 향후 수색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실종자 가족 법률 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는 가족 대부분이 밤새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면서 구체적인 재수색 계획을 조속히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진도 팽목항 방파제에서는 단원고 2학년 황지영 양의 생일상이 차려졌다. 아버지 황인열 씨와 어머니 신명섭 씨는 오전 10시 팽목항 방파제에서 생크림과 초콜릿으로 만든 축하 케이크 2개와
초콜릿 피자 떡 미역국으로 생일상을 차렸다. 황량은 부모가 결혼 7년 만에 낳은 무남 동료 귀한 딸이다. 황씨 부부는 오전 8시쯤 진도 실내 체육관옆 식당에서 첫날 밤 끓여둔 미역국을 데운 후 30여 킬로 떨어진 방파제로 향했다. 황씨 부부는 음식을 하나씩 올리면서 낮은 목소리로 우리 딸 먹고 힘내라고 말했다. 늙어서 그래. 늙어서 내가 늙음은 하품만 해도 그냥 눈물이 철철 나. 자, 우리가 또 봐야 될 어저께 부산 스케치가 올라왔어요. 안경님이 안경님이 아니네. 다른 분이 올리신 거구나. 예. 그 다른 분이 올리신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안경님 작품을 기다리면서. 패턴이 있어서 그 실제로 자기의 의견을 쓸 줄 안 되는 한 명밖에 안 돼요. 보통 자기의 의견을 다 12년 거래, 13년 거래, 지금 그리고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건 후한 게 아니라 뭐다? 그게 후한 게 아니라 뭐다? 우리 여비곤님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는 이름으로 올리시는 거구나. 예. 부산에 오셨던 분이 이분이었구나. 저예요. 네. 네. 자, 여러분 어저께 제가 그 강연장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 있잖아요. 저한테 연락을 해오신 분은 그날 견습 항해사였대. 세월호에 탔던 견습 항해사 부인이야. 견습 항해사 부인인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재판 중에 있는데, 재판 중에 있는데 혹시 재판에 불리할까봐 직접 대화를 못 하겠다. 지금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자료만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마이크를 잡았던 사람이 죽지 않았고 살아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계속 방송했던 그 사람이 계속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박지영이라는 그 죽은 그 비정규직 승무원이 탈출하라고 자연적으로 탈출하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야. 이름도 나왔어. 뉴스 찾아보면 나와요.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했던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 그런데 그리고 지금 그 박지영이라는 죽은 비정규직 여승무원이 자연적으로 탈출하라는 얘기를 듣고도 방송을 안 한 사람이야. 그래놓고 이제 탈출 명령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견습 항해사는 분명히 선장이 탈출 지시 내리는 걸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지금 계속 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세월호에 대해서 선장과 승무원의 잘못으로 그냥 얘네들 뭐 사형 선고 내리고 막 그 선장과 승무원한테 중형 선고해서 덮자는 분위기잖아. 근데 그러면 안 되는 분위기다.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거야.
예. 예, 예. 그래서 계속 지금 들어오는 추가 정보를 확인을 해서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제가 꼭 저한테 듣고 싶었던 이야기 있어요? 오늘 방송에서 망치 부인이 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내용 있습니까? 네. 예. 윤일병 사건 아까 얘기했어요. 제목에 관계된 거 아까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잠깐만.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 진도 대책위 간사? 인터뷰? 영상 뉴스예요? 글씨로 된 뉴스예요? 요거 일단 여보, 얘기 좀 해. 뭐야, 갑자기. 말만 내 편 뼛속까지 남편 그래도 미워할 수 없. 이거 계속해서 이거 걸 들어야 되나? 응? 오늘 그 중조 나와 있습니다. 벤티 라슈반. 그리고 추가로 실종자 시신을 찾았죠. 오늘 이제 수습에 성공을 또 했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 진도분과 간사 최태현 간사 연결합니다. 최 간사님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어제 발견했고 오늘 조금 아까서야 수습이 완료됐다고요? 예, 5시 15분에 잠수를 시작을 해가지고요. 예. 6시 19분에 수습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5시 15분까지 잠수를 못한 건 왜 그랬었습니까? 오늘 그 중조긴 마지막 날인데요. 유속이 생각보다 빨라가지고 잠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수습이 됐는데 일단 단원고 2학년 황모양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황모양 가족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그 부분에 앞서서 시신의 상태에 대해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요? 가족들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사고 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197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시신의 상태가 정말로 잠수사가 얼굴을 알아볼 정도로 머리카락이 그냥 있고 그다음에 얼굴 생김새를 봤을 때 황 모양이라는 이제 증언이 나와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는데요. 예. 물속이라는 데가 시야가 한 20cm, 30cm밖에 안 나오는 과정 속에서 또 197일 동안 시신이 불어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속단해서 말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당연하죠. 예. 검사 결과가 유전자 검사가 나오는 때를 봐서 이름을 거론하는 게 맞지를 않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제 보도에 따르면 시신의 훼손 상태가 심해서 남성 여성도 구분이 어렵다 이랬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잠수사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결과요. 실질적으로 20cm, 10cm 가까이서 보면 얼굴에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킹을 신었다는 등 이런 식의 그 증언 자체가 기사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요. 시신의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말씀이고요.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지금 막 제가 바지 위에서 웨이트트에 담아서 포대에 담아서 올라온 시신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지금 제가 경비정을 타고서 P16정을 타고 지금 시신과 같이 지금 평하고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최태원 간사께서도 직접 그 시신의 얼굴을 이렇게 보시긴 하셨어요? 얼굴은 직접 볼 수는 없었고요. 왜냐하면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조류에 의해서 시신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외 상태에서 자루에 담아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도 속단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신분이 밝혀질 때까지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참 여러 번 수색했던 곳이라면서요? 그 여자 화장실 그곳이. 예, 그렇습니다. 거의 여자 화장실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여자 화장실이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그 주차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차량이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정도의 여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장실이 협소하고 좁습니다. 예. 선 내이다 보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연으로 쓰러져 있기 때문에 예.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냉장고가 옆으로 넘어진 상태다. 예, 예. 그래서 예. 문을 열려면 냉장고 뚜껑을 위로 열어야 되는 개념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 개념 속에서 잠수해 들어갔을 때 예. 시신이 구명동이와 함께 떠 있었다라는 증언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부분에서 그 화장실 자체를 13번을 수색을 했고요. 14번째 발견을 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화장실이 카메라로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이 안이 깨끗하다, 클리어가 됐다라고 보고를 받은 곳에서 예.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당황스럽고 예.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곳이고 문을 열어야만 안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인데 13번이나 문을 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발견을 못 했었어요? 예, 그게 저희들도 의문점인 게 수색에 있어서 정말로 성의와 열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네. 부분이 일반 객실처럼 부유물이 많다거나 침대, 매트리스, 베개, 옷가지류가 있는 곳이 아니라요. 저희들도 눈으로 직접 카메라를 찍은 부분이 구조를 설명하자면 여성용 화장실이기 때문에 여성용 칸막이 2개, 예. 거울 2개, 그다음에 그 정도 세면대 2개 정도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예. 그런 곳에서 나왔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수색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범대본 차원에서 이 대처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점을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 오랜만에 발견이라서 다른 실종자 가족분들의 기대도 클 것 같은데 오히려 실망이 크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SP1 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한 번도 못 들어가 본 객실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범대본 차원에서는 이제는 수색이 거의 불가능하다. 내지는 과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수색을 중단을 고려를 하고 있고 인양을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심도 있게 천천히 차분하게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잠수사분들이 많이 들어가 봤던 격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 체계적인 수색 방법을 동원을 해서 한 격실 이제 수색을 한다면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으면서 알겠습니다. 수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수색했던 곳이라 하더라도 다시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이번에 확인됐다 이 말씀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 요구에 대해서 범대본 측 답변이 어떻습니까? 지금 해수부 장관님도 부대 중이시고요. 예. 또 지휘체계를 맡고 있는 청장님도 부대 중이시라 저희가 직접 만나 뵙고 면담을 못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수색의 틀이 어떻게 앞으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럼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은 이미 정리해 두셨고 이제 정부 쪽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남은 분들 희망 잃지 않고 또 건강 지키시면서 계속 좀 버텨주셔야 할 텐데요. 예. 다른 분들 괜찮으시죠? 건강? 그러니까 건강 상태는 원래 30일 날부터 종합검진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인양이다, 한마디로 해서 수색 중단이다라는 말들 때문에. 논란 때문에 좀 미쳐졌죠.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진도의 최태현 간사였습니다. 선관위 헌재 결정으로 62개 선거구 재조정 대상. 헌법재판소가 30일 선거구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인구 편차 2대1에 부합하지 않는 선거구가 총 6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조정 과정에 정치권의 일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강남이나 이게 수도권 같은 경우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지역은 너무, 그러니까 지방은 너무 넓은 지역에 인구가 흩어져 살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의 선거운동이 힘들다 해서 면적으로 이 지역을 한 선거구로 묶겠다. 그러는 거야. 근데 이 가령 경북의 김천 같은 경우에는 사는 인구가 서울 강남구 한 선거구에 사는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똑같이 국회의원이 한 자리씩 차지하는 거지. 그리고 충청도 같은 경우가 호남의 뭐 어느 특정 지역보다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 또 국회의원 숫자는 적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인구수와 국회의원 의석수가 좀 차이가 나는 지역을 재조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결국은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소선거구 제도가 전혀 정말 이 국민의 평등권에도 위배되고 안 맞는다는 거죠. 아니 인구가 이렇게 아니 도대체 그러면 강남구의 인구는 경북 김천의 인구보다 참정권이 3분의 1로 제한되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서울 강남의 인구수가 선거구가 여기 사는 인구는 21만이다. 근데 7만 명 사는 지역이랑 국회의원 숫자가 똑같다. 그럼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 그니까 이 강남가 이게 수도권 같은 경우 좁은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단 말이야. 근데 인구가 면적이 넓은 경북의 산악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이 선거구의 3분의 1인데 역시 국회의원 한 명을 갖는 거야. 결국 이 지역은 국회의원의 이 지역, 그러니까 경상도가 그래서 국회의원 수가 많잖아. 그리고 이제 이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라든가 이런 게 내려가면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있고, 근데 호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엔 인구가 많이 살았다가 인구가 빠지면서 국회의원 숫자는 이 충청도보다 좀 많은 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요런 거를 지금 다시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모든 문제는 뭘로 바꿔야 되냐? 중대 선거구로 바꿔야 된다고. 중선거구 제도로 바꿔야지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소선거구 제도에서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게 여러 가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더 얘기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왜냐면 이게 좀 자세히 구별로 들어가게 되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원칙적인 설명만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누구 강퇴시켜라는 사람 어디 갔어? 누구 강퇴시키라는 사람 어디 갔어? 누구 강퇴시켜라 이러면 네가 블랙이야. 알지? 자,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이야기는 내가 늘 주장했던 이야기. 한국 교회는 비대해졌으나 예수를 잃어버렸다. 예수 믿으십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질문이다. 그러나 이 질문을 비기독교인이 아닌 기독교인,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원로 목사에게 질문한 사람이 있다. 바로 MB의 추억을 연출했던 김재환 감독이다. 그는 신작 쿼바디스로 물질 만능주의로 세속화된 한국교회를 통렬하게 비판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모어라는 부조리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예수 믿는 건 맞습니까? 교회가 당신들 영업장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라는 질문들을 던진다. 이 질문은 비단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영화를 보는 관객, 나아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이 영화의 뒷얘기가 궁금하여 지난 22일 광화문에서 김재환 감독을 만났다. 다음은 김 감독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내용이 되게 길죠? 예. 가만있어 봐. 나 그거 어디 갔지? 인터뷰 기획서? 어머, 나 인터뷰 기획서가 없어졌다. 어머나. 어떡하냐?
어떡하냐. 어저께 어떤 분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신다 그러면서 저한테 기획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니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 나한테 다큐멘터리 그 기획안이라면서 나한테 줬단 말이야. 그래서 나한테 이제 전화 연락을 달라고 그랬는데 어저께 그 현장까지 내가 가지고 저기 뭐야 간담회장까지 가지고 갔는데 그 간담회장에서 내가 잊어버렸나 봐. 어떡하지? 그 기획안이 딴 데로 세면 안 되는데 부산에서 어떻게 어저께 그 노란별이님이나 안경 낀 화우님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짐을 막 챙겨주면서 그 중요한 그 서류가 사라졌어. 아이 이거 어떡하면 좋아. 내가 걸어가면서 놓쳤나? 없어. 가방 안에 없어. 잠깐만. 아유, 있다. 아이, 그렇지. 찾았어. 예. 이게 시놉시스가 이게 바깥으로 저기 뭐야 저기 되면 안 되거든. 이 다큐멘터리 감독님이 인터뷰하고 싶다 그러는데 예. 하여튼 제가 요건 해결됐고 미안해요. 역시 이게 망치부의 방송은 이렇게 좀 상반해. 자 지난주부터 쿼바디스 전국 시사회를 하고 있는데 관객들 반응이 어떤가요? 웃기는데 슬프고 다 보고 나면 가슴이 서늘해진다는 크리스천들이 많더군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은 최승호 PD와 이용마 기자가 깜짝 등장하는 재미있는 블랙 코미디 정도로 보시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한국교회를 이대로 둬서 안 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는 것 같아요. 왜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데 공감하는 걸까요? 쿼바디스는 한국교회 문제가 한국 사회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뉴스타파 최승호 선배가 영화를 본 후 이런 말 하더군요. 한국교회를 이대로 둬서는 한국 사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겠다 생각이 들었다. 쿼바디스는 한국교회가 달려가는 방향과 욕망을 보여주는데 지난 몇십 년간 모든 에너지를 교회 성장에만 집중시킨 결과 몸집은 비대해졌으나 예수를 잃어버렸죠. 타락이 쓰나미처럼 한국 교회를 덮어버렸어요. 이게 한국 개신교만의 문제일까요? 불교나 카톨릭도 문제가 많지만 한국 개신교가 문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국 개신교 모든 문제의 배후엔 돈이 있고 그건 아마 다른 종교도 비슷할 거예요. 요즘 신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카톨릭도 조금 위험해 보여요. 급격한 성장 한 템포 뒤엔 급격한 타락이 따라오더군요.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한국 개신교가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조롱과 지탄은 모든 종교의 운명이지 싶어요. 어떻게 해서 영화를 제작할 생각을 하셨어요? 보수든 진보든 언론이라면 돈과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지. 영화도 하나의 미디어니까 엄청난 돈과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한국교회를 영화로 다루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가치를 담은 영화가 많이 있었지만 돈과 권력이 집중된 한국교회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한 작품이 없는 건 참 의아한 일입니다. 왜 하필 개신교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데요. 쿼바디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들 피하고 싶은 주제일 거예요. 어떤 크리스천이 교회의 타락을 기록하고 다가올 심판을 전하는 걸 즐거워하겠습니까? 기다리는 건 욕밖에 없지요. 그래도 이건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주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나와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성경엔 인물들의 좋은 점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불륜이나 탐욕 등도 기록했거든요. 그런 맥락인가요? 맞아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이 보이는데 은혜로 덮고 교회가 잘하는 점만 이야기하면 사회와 소통이 안 되죠. 성경이 좋은 점과 쓰라린 타락을 함께 기록한 것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먼저 우리는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겠지요. 소통은 고백과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한국교회가 예수를 이렇게 왜곡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 처절하게 회개함으로써 세상과 대화를 시작해야지. 한국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안티기독교 세력이 미디어를 장악해서 교회를 공격한다라고 M1 네티즌에게 화살을 돌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한국교회가 불통의 아이콘이 된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내가 얼마나 국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니들이 나를 몰라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통이 되겠습니까? 코바디스의 실질적 캐스팅 디렉터는 김재철 사장. 예.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같은 제목을 쓴 이유가 뭐냐? 코바디스는 베드로가 네로의 박해를 피해 떠나는 길에 예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물어요. 그러나 2014년 한국판 코바디스에서는 예수께서 한국 교회여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게 우리 어저께 이거 봤지? 우리 어저께 코바디스 그림 강당에서 이게 이렇게 통하는구만. 그 부산 지하철 노조가 그려줬던 그 사진이 그림이 코바디스였고 그게 철학자가 아니라 베드로였구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었고 이때 예수님께서 네가 버린 양들에게 간다 이랬던 그림. 그게 이거네. 네. 하여튼 이 인터뷰가 너무 길어서 내가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분 굉장히 망치 부인이 평상시에 이야기했던 개신교 신자로서의 어떤 그 비판과 회개 이게 그 주제인 것 같아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 여러분들 오늘 방송 되게 짧고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관련 또 같이 읽고 싶은 기사들은 함께 읽는 뉴스에 올려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예, 오늘 방송 내일 오전까지 틀어드리고 내일 낮부터 그 거리 수다방 지금 이제 대전부터 7개의 길거리 수다방을 연속으로 특별 재방송을 이번 주말 내내 할게요. 네, 몇 달 쉬어야 된다라는 이 가족들의 강력한 요청을 제가 이렇게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너무 무리를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내일 하루를 방송 쉬는 거예요. 내일 하루를 쉬고 대신 내일 낮부터 특집 재방송으로 일요일까지 주일날까지 주일날까지 우리 망치 부인의 길거리 수다방을 특별 재방송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방송을 해서 금요일까지 하고 그리고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월화수목 4일 동안은 이제 방송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31일을 하고 10, 11, 12, 13 5일 동안은 망치 부인의 평일 방송이 없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길거리 수다방 재방송, 다음 주는 대구에서 나침박과 연합 생방송을 준비하는 다음 주는 대구에서 나침박과 연합 생방송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준비할게요. 근데 대구 가기 전에 최대한 몸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침박 쓰리피님 안 가시고요. 쓰리피님 대신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 쓰리피님이 얼굴이 공개되면 안 된대. 쓰리피님의 생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얼굴이 공개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쓰리피님 대신에 내가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응. 자, 오늘 방송 어떤 노래를 들어야 될까?
오늘 마무리 노래로 뭘 들려드릴까? 어제 부산에 와주셨던, 전국에서 부산으로 달려와 주셨던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망치부인의 방송에 큰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3,455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망치부인의 길거리 수다방, 처음엔 그냥 길거리에서 제가 이제 그 길거리 수다방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앞으로 굉장히 모진 탄압과 시련이 우리 민주세력에게 닥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의 탄압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들이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럴 때 정말 위축하고 두려워서 움츠러들기보다 바깥으로 나가 더 넓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자. 그래서 제가 길거리 수다방을 시작했어요. 9월 말부터 해서 한 달 동안에 길고 긴 여정이었는데, 그 긴 여정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5기로 시작했는데요, 회를 거듭하면서 정말 제가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네, 제가 더 성숙해졌고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희망이 보이는 대한민국을 찾아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에 나 혼자다, 내 주변은 전부 다 썩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진실을 모를까, 그런 생각하고 사신 분들 많죠?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전국 돌면서 보셨잖아요. 전국에서 망치부인이 방송한다 그러면 열일 제쳐놓고 뒤풀이 한 번 없는 방송을 달려와 주신 그 많은 분들, 우리의 동지들의 모습이죠. 힘내세요.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 게 쉽지 않은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끝까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그랬죠? 예. 우리는 이길 거예요. 날마다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하루하루를 싸워가다 보면 반드시 포기하지 않는 쪽이 이겨요. 저들은 엄청난 돈과 엄청난 조직과 엄청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막강한 덩치로 골리앗 같은 모습으로 써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 소년 다윗 같은, 우리에게는 물맷돌 5개밖에 없는, 우리는 소년 다윗 같은 사람들인데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는 걸 믿으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소년 다윗처럼 우리는 골리앗을 깨부실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쉽게 이기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우린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 내세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속상하셨죠? 힘내세요. 내가 전국 돌아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무서운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 바람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너무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그렇게 힘드신데도 망치부인을 위해 함께 달려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희망의 바람. 우리는 희망의 바람을 온 나라 안에, 아니 더 나아가서 정말 이 핍박받는 전 지구의 서민들에게 우리의 희망의 바람을 전달하는
바람의 전령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방송 틀어드릴게요. 다음 생방송은 월요일 낮 2시, 월요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망치분이었습니다.